중국 남쪽의 작은 섬이 불길에 휩싸이는 순간 동아시아의 모든 국경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군사력을 남쪽으로 집중하고 일본으로 향하던 해상물류는 멈췄습니다. 러시아는 서쪽 전선에서 힘을 소진하고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준 두 강대국의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전 세계는 다음 전쟁터가 한반도가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북쪽의 작은 땅 하나가 다시 지도 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울도 아니고 평양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한민족의 잃어버린 영토라고 말해온 간도도 아닙니다. 그곳은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녹둔도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인조차 그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작은 땅은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할 마지막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천재 예언가로 불리는 아비냐난드는 언젠가 한국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21세기 중반 세계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이 말을 남북 통일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말한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북한의 영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한국이 되찾는 것이 거대한 땅이 아니라 세계의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면 말입니다. 아비냐난드는 천문학과 점성술을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를 읽는 인도의 젊은 예언가입니다. 그는 2019년 세계가 그의 11월 이후 거대한 위기에 빠질 것이며 그 첫 번째 충격은 중국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중부의 한 도시에서 정체불명의 질병이 발생했고 그것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국경은 닫혔고 공장은 멈췄으며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후 경제 위기와 국가 간 충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거대한 전쟁의 기운도 언급했습니다. 22년 3월에는 중국의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큰 충격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3월 21일 승객과 승무원 132명을 태운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가 광시성 산악지대에 추락했습니다. 약 8영미 상공에서 급격히 고도를 잃은 항공기는 불과 몇 분 만에 지상으로 떨어졌고 이 사건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난드의 예언 가운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이나 항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은 앞으로 동아시아의 질서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난드는 거대한 국제전쟁이 발생한다면 동아시아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혼란은 동아시아의 서쪽에서 시작돼 동쪽으로 퍼질 것이며 중국과 한반도, 일본의 운명까지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서쪽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은 그것이 중국 본토와 대만의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현재 세계의 수많은 상품은 중국의 공장을 거치고 반도체와 첨단 전자산업의 핵심은 대만과 한국, 일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작은 충돌 하나만 발생해도 동아시아의 해상, 교통은 즉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향해 군사력을 집중하고 미국과 일본이 이에 개입한다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주요 항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집니다. 배가 멈추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세계의 산업도 멈춥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이 곧바로 한국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난드의 예언은 바로 그 위기 속에서 한국이 이동할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쪽의 힘을 집중하는 동안 북동부 지역에 대한 통제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서쪽에서 계속되는 대립으로 인해 극동 지역에 충분한 힘을 투입하기 어려워집니다. 일본은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기 때문에 바닷길이 막힐 경우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후원국의 도움이 동시에 약해지는 순간
지금까지와 같은 폐쇄 체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에는 수십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기회가 열립니다. 그 기회는 전쟁을 통해 누군가의 영토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철도와 에너지, 식량과 항만을 조건으로 북쪽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북한이 생존을 위해 외부와 연결되어야 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상대는 결국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은 식량과 전력, 의료, 철도, 복구를 지원하고 북한은 남북으로 있는 교통망과 경제회랑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선언되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먼저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고 물류와 경제가 하나가 되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화물이 서울과 평양을 지나 시의주와 두만강까지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철도와 연결된다면 한국의 상품은 배를 타고 인도양과 수에즈운, 하를 돌아갈 필요 없이 육로로 유럽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대륙 끝에 고립된 반도, 국가가 아닙니다.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동시에 연결하는 관문이 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계획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 북동쪽의 길은 매우 좁고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이 맞닿은 복잡한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 두만강 하류와 녹둔도가 있습니다. 녹둔도는 두만강 하류에 위치한 땅으로 과거 조선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관리했던 지역으로 전해집니다. 강이 흐름이 변하고 주변 국경이 재편되면서 이 땅은 점차 한반도의 역사에서 멀어졌습니다. 19세기 후반 이후 러시아의 영향권에 들어갔고 오늘날에는 러시아 영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둔도의 진정한 가치는 그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한반도와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 지역이 만나는 지점에 가깝습니다. 철도와 항만, 에너지, 파이프라인과 국제물류가 교차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이 이 지역의 영유권을 무력으로 되찾는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 질서가 크게 바뀐다면 다른 방식은 가능합니다. 러시아와 장기 임대 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고 남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관리하는 경제특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두만강 하루의 중립적인 국제물류 해량을 설치해 한국이 자유롭게 대륙으로 진출할 권리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난드가 말한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다는 예언은 땅의 소유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민족의 오래전에 잃어버린 대륙으로 향하는 권리를 되찾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잃어버린 것은 몇 제곱킬로미터이 아니라 북쪽으로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분단, 냉전을 거치면서 남한은 사실상 섬과 같은 국가가 됐습니다. 북쪽 국경은 막혀 있었고 모든 수출과 수입은 바다와 하늘을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대륙과 직접 연결된 철도 하나같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만강의 문이 열린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업, 원전 방위산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망이 흔들릴 경우 세계는 이를 대신할 안정적인 산업국가를 찾게 됩니다. 일본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지만 고령화와 높은 생산 비용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만은 첨단 반도체를 보유했지만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때 한국은 제조 능력과 기술, 군사적 안정성, 글로벌 동맹을 동시에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단순한 생산 기지가 아니라 동서양을 연결하는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한국을 필요로 합니다.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가 단절될수록 극동 지역을 개발할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중국은 대규모 충돌 이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한국의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해상로가 불안정해질 경우 한반도를 통한 대륙 연결을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이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는 기묘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이 강대국이 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가 무너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두가 벽을 세울 때 한국이 유일하게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월 인도 문바이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한안들은 향후 몇 년이 동아시아의 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세계가 이미 되돌아가기 어려운 대립의 주기에 진입했으며 특히 중국과 대만을 둘러싼 충돌이 주변 국가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 가운데 일부 추종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전합니다. 용이 머리를 남쪽으로 돌리는 순간 북쪽의 문이 열릴 것이다. 사람들에게 진 작은 땅은 거대한 도시보다 귀해질 것이다. 여기서 용은 중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용이 남쪽을 바라본다는 그것은 중국이 대만과 남중국해의 힘을 집중하는 장면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쪽에서 열리는 문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한반도의 북부 국경일 수도 있고 두만강 하류와 녹둔도를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회랑일 수도 있습니다. 안한드는 미래의 지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보다 약 한 세기 전 인도에는 지도보다 더 깊은 변화를 예언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의 영적 스승 시르디 사이바입니다. 시르디 사이바는 힌두교와 이슬람의 경계를 넘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사랑과 용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삶,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1916년 무려 그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세계의 중심인 서서히 아시아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때가 되면 세상의 기운과 지혜가 동쪽으로 모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의 작은 반도 하나를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그 땅에는 아직 피어나지 않은 씨앗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들을 작다고 여기지만 때가 오면 그 씨앗은 바다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질 것이다. 많은 사람은 이 작은 반도가 한반도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그는 한국인이 다른 나라를 군사력으로 정복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무언가가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 속으로 스며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30년 사이 땅속에 묻혀있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 영향은 세계 곳곳으로 퍼질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세계는 질병과 전쟁, 기후변화, 경제위기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한국의 문화와 기술은 전례 없는 속도로 세계에 확산됐습니다. 한국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와 음식은 세계인의 일상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통신기술, 의료 시스템과 방위산업은 국제질서에서 한국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이바가 말한 씨앗은 단순히 대중문화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폐허에서 국가를 재건한 경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술을 발전시킨 능력, 전쟁 이후에도 교육과 산업을 통해 성장한 집단적인 기억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세계가 대규모 재난과 공급망 붕괴를 겪는다면 많은 국가는 가장 화려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나라를 찾게 됩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바로 그 복구 능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바는 더 큰 혼란이 중국 남쪽의 작은 섬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섬은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고 주변 국가들까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 섬을 대만으로 해석합니다. 그가 말한 불길은 실제 화재가 아니라 미사일과 전쟁에 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늘에서 이상한 별들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문장이 천체의 충돌이나 신의 심판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은 인공위성일 수 있습니다. 현대의 통신과 금융, 선박과 항공기, 군사장비는 모두 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 위성이 파괴되거나 통신망이 마비된다면 사람들은 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국가들은 서로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게 됩니다. 인터넷과 위성항법, 국제결제가 동시에 멈추는 순간 세계는 실제로 서로 대화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반은 그것이 인류의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은 약 7년 동안 이어지지만 그것은 7년 내내 전쟁이 지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데 필요한 시간이 7년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만을 둘러싼 충돌과 공급망 위기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고립된 국가들의 생존을 위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새로운 철도와 에너지망, 경제 회량이 건설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끝에서 한반도는 더 이상 중국과 일본, 러시아 사이에 끼인 약한 땅이 아니라 이들 모두를 연결하는 중심지가 됩니다. 아난드는 변화한 지도를 보았습니다. 시르디 사이바는 그 지도 위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한국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강대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한반도에 묻힌 씨앗이 세계로 퍼져 사람들의 삶과 정신을 바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예언이 가리키는 미래는 서로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는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해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이 몰락한 자리를 단순히 대신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세계가 분열되고 모든 국가가 서로를 막으려 할 때 한국이 동쪽과 서쪽, 바다와 대륙,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서울의 거대한 빌딩도 평양의 권력기관도 아닐 수 있습니다. 두만강 끝자락에 있는 작고 차가운 땅,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녹둔도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되찾게 될 것은 단순한 영토가 아닙니다. 그것은 북쪽으로 나아갈 혼리이며 대륙과 다시 연결될 기회이며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쩌면 나비냐? 아난드가 본 한국의 미래는 통일 그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통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예언은 통일. 이후 한반도의 북쪽에서 열리는 단 하나의 문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녹둔도라는 이름이 다시 세계 지도에 등장하는 날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시대를 연 것은 거대한 전쟁도 막대한 영토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있고 있던 작은 땅과 그 땅을 지나 대륙으로 이어지는 한 줄의 길이었습니다.